초등 우등생이었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한 70% 정도가 적게는 평균 80점대, 많게는 60점대까지 이렇게 쫙 뒤로 밀리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중학교 때 전교 10등 정도 했던 아이가 전교 100등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보면,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남양주에서 공독서가라는 서점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적의 변화가 발생하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초등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 변화가 가장 세게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성적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이 초등에서 중등 올라갈 때,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초등 중간 기말고사 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등 우등생이었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한 70% 정도가 적게는 평균 80점대, 많게는 60점대까지 이렇게 쫙 뒤로 밀리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1차 급변동 구간의 양상인데, 요거는 왜 발생하는가 보면 초등 단계는 사실 문해력이 공부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문해력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데, 그때는 오히려 학습에 어떤 게 영향을 끼치냐 하면 그 지역의 면학 분위기, 어머님의 교육력, 사교육, 어떤 선생님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낮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분위기를 강하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문해력이 낮아도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다가 중학생이 되면 이제는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 과목을 커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적을 우수하게 받았던 초등학생 중에 문해력이 낮았던 친구들이 상당수가 이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1차 급변동 구간의 양상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일어나는 성적 변동은 온갖 경우의 수로 성적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이죠. 잘했던 친구가 계속 잘하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때 전교 10등 정도 했던 아이가 전교 100등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교 100등 정도 했던 친구가 전교 10등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못했던 친구가 계속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양상으로 성적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 발생하는 이런 성적의 급격한 변화는 문해력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사실 중등까지만 해도 문해력이 약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교 공부를 입시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달 반씩 잡고 막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성적이 우수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와는 완전히 좀 다른 질적 변화가 발생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성실함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게 됩니다. 읽어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성실함으로 이걸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이런 것도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친구들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중학생 때와는 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성적 변동이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죠. 사실 교육학적으로 보면 문해력이 낮았을 때 혹은 문해력이 높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과목은 수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뭐 인수분해, 루트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흔히 이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휘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하기, 덧셈이라는 어휘는 A에 B를 더한다. 이게 만약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뺄셈, A에서 B를 뺀다. 설명을 요 기호로 약속해 라고 하는 그 어휘, 기호라는 어휘를 설명하는 그 글이 쉽고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곱셈만 돼도 이제 좀 길고 복잡해지겠죠, 설명이. 근데 인수분해 정도 되면 한 몇 문단 될 겁니다. 미적분 되면 이게 10수 페이지가 되겠죠. 이 설명이 아주 길고 복잡한 설명이 10수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수학을 잘 하려면 그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10수 페이지 되는 미적분으로 치면 그 설명을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에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원래는 교육학적으로 문해력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과목인데, 문해력이 낮았을 때 실제로는 어떤 과목이 제일 많이 떨어지냐? 영어, 수학을 뺀 나머지 과목들이 쫙 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등 평균 90점 이상이었던 우등생이었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평균 80점대, 심하게는 평균 60점대까지 빠질 때 양상이 어떠냐면 영어, 수학은 계속 잘합니다. 뭐가 빠지냐면 국어를 필두로 한 나머지 과목들, 사회,
과학 과목 이런 과목들이 밑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학습량을 계속해서 영어 수학을 많이 넣게 되면 내 문해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중학생들은 영어 수학을 견뎌내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생들한테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든데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입니다. 사실은 국어가 빠지면서 나머지를 끌어내린 거예요. 국어를 흔히 이제 도구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구 과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국어는 그 과목 자체가 문해력을 기르고 문해력을 측정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의 특징이 공부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40점, 30점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막 90점, 100점이 되는 일도 없고요. 90점, 100점이었던 친구가 공부를 좀 적게 했다고 해서 40점, 30점까지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문해력이 사용되는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높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친구 문해력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성적이 낮다는 것 자체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영어 수학이 버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해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지나가면은 그 영어 수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언어 수준 있잖아요. 그 언어 수준 자체가 올라가 버려요. 이런 식이죠. 해석을 다 해서 표피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는 게 수능이에요. 수능. 그래서 왜 수능에서 내신은 영어 1, 2등급인데 수능은 3, 4등급. 이게 이제 왜 발생하는 거냐면 수능 영어는요. 영어로 된 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어 한글 다 알지만 지문 다 읽고 문제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지문 다 읽고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갈 때는 국어를 좀 보셔야 된다. 영어 수학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중학생인 우리 아이가 학습량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낮아. 이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 수학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문해력이 낮다 이러면 복잡한 문장 구조라든가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어휘예요. 어휘력이 낮아서 글을 이해 못한다거나 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서 글을 이해 못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문해력이라는 전체 능력을 놓고 보면은 좀 부차적인 지점입니다. 문해력의 핵심은 뭐냐면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을 다루는 힘이에요. 초일 교과서 생각해 보시면 초일 교과서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죠. 바꿔서 얘기하면 초등 1학년 교과서가 구사하는 언어 논리가 짧고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 좀 더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게 되죠. 3학년이 되면 더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중3 때까지 가요. 중3 때까지 계속 점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중학생 친구가 문해력을 측정해 봤더니 초등 5, 6학년 수준이야. 이건 뭐냐면 청소년 소설, 청소년 도서, 중학생 교과서의 그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 있죠. 이걸 다룰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주면 그건 읽고 다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 높고 낮음의 핵심은 맥락을 다루는 힘입니다. 왜 책 읽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모래시계를 제가 비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책을 안 읽은 부분이 이제 모래시계 위쪽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부분은 내가 읽고 있는 지점이죠. 내가 다 읽은 부분 밑에 쌓이는 지점입니다. 이게 문해력이 높다는 건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이 모래가 온전하게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작업 기억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을 따라가는 힘이 약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모래 유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내용 얘기해봐 이러면 내용 생각이 별로 안 나는 이런 게 이제 문해력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은 어휘력이나 특정 문장의 복잡한 구조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언어 맥락의 길이를 어느 정도 세세함으로 강하게 그립을 잡고 다룰 수 있느냐 요 힘이 핵심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아이들 독서 지도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문해력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소년까지는 연령대별 도서가 있잖아요. 고등 레벨에서는 이제 성인 도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이제 적정한 자기 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연령대의 책을 읽혀보고 책의 핵심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확실합니다. 또 더 확실한 방법은 그 책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책을 읽고 지진책이야? 라던가 가출한의 얘기야? 라던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좀 일이 심각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15분 이상 사실관계에 맞게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책 언어 수준에 해당되는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높다는 건 책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책을 읽고 지진책이야? 라던가 가출한의 얘기야? 라던가
만약에 뭐 중학생이면 청소년 소설을 읽고 15분 정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는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데 좀 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한 30페이지 정도 읽게 하고 나서 30페이지 정도를 내용을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내용을 물어보실 때 좀 촘촘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도 30페이지를 읽고 아이가 30페이지를 읽고 나서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요거를 체크해 봐도 아이의 문해력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거 해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 평균 문해력을 봤을 때 이걸 생각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죠. 독서 지도의 방향 자체를. 문해력이 낮으면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제 독서 이론에서는 정석적 단계가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 때는 독서 준비기로 읽기 자동화를 하고, 초3 때는 이제 본격적 독서기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 사실 그때부터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문해력이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연령대보다 문해력이 낮다는 것은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이제 극단적으로 줄다 보니 문해력 지체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럴 때 사실 필요한 게 독서 교육적인 요소들이죠. 이게 독서 문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평균 문해력, 그러니까 중학생의 평균 문해력이 보통 초등 5, 6학년 수준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청소년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좀 뻑뻑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을 읽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이한테 책을 재밌게 읽고자 하면 나는 힘들고 재미가 없는데, 부담스러운데 재밌게 읽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아이의 문해력 자체를 자기 또래, 자기 취향에 맞는 책을 읽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로 끌어올려 놓은 후에 그 다음에 독서 지도를 하셔야 순서가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느냐?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아이의 문해력 수준을 이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좀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독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의 문해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뭐 독서 퀴즈를 해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책 내용을 얘기하게 해보거나. 근데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인데 청소년 소설을 읽고 내용을 잘 얘기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낮춰서 아이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초등 4학년 레벨 책으로 하시면 됩니다. 초등 4학년 레벨 책으로 하면은 발달 단계에 큰 이상이 없는 한은 문해력이 좀 낮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초등 4학년 책을 읽고 독서 퀴즈를 하시든 말하기를 하시든, 독서 퀴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권을 만점이 나오게 읽으시면 됩니다. 독서 퀴즈 만점은 기준이 책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하기만 했으면 맞출 수 있게 이 문항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핵심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틀릴 수 없는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쭉 몰입해서 읽으면 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점이 나오게 4권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소년이면 그 4권으로 그 즉시 초등 고학년 동화를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확보가 됩니다. 요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내 나이에 비해서 낮은데 내 나이까지 끌어올릴 때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럼 초등 5, 6학년 책을 또 4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이 나오게 읽어야 됩니다. 만점이 나오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소년 소설 읽어도 만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 요런 식으로 이걸 이제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레벨 독서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4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독서 수준을 파악한 후에 그 수준에 맞는 책을 4권씩 밀도 있게 읽어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거냐면, 제가 아까 문해력이라는 게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을 장악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책을 읽잖아요. 더 안 돼요. 어려운 책을 읽으면 장악이 안 되고 세게 됩니다. 특히 초보 독서가일수록 내가 읽기에 좀 만만하다 싶은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장악의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내가 읽기 버겁고 어려운 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만만한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문해력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긴 하죠. 그 4권을 어떻게 아이가 제대로 읽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이제 각자 가정에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시든 선물을 거시든 아이의 특성에 맞게 장치를 하셔서라도 해야겠지만, 요걸 해내기만 하면은 문해력의 향상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해력이 안 올랐어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운동처럼 이게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죠. 그 4권을 어떻게 읽게 만드느냐. 독서 퀴즈가 100점 정도 나오는 밀도로 이렇게만 하시면 문해력 낮은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처럼 강사 생활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보는 현상이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독서 논술학원에 가게 되면 정해진 책을 읽게 됩니다. 연령대별로 정해진 책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초3 때 멀쩡하게 책을 잘 읽었던 애예요. 초4 올라가면 갑자기 책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의 언어 수준이 갑자기 튀어 올랐으니까요. 그 초3에서 초4 올라갈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책이 어려워지니까 책이 갑자기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 요거를 극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방식
그래프식을 보면 한 권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갔을 때 책의 언어 수준이 높아져서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언어 수준의 책 한 권 있잖아요. 그 한 권을 재밌게 읽으면 돼요. 그 한 권만 딱 재밌게 읽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두께에 대한 부담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논술 강사들은 보통 학년 초에 재밌는 책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한 놈만 걸려라 이런 거죠. 이 중에 하나만 딱 재밌게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독서 지도하기가 확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언어 수준은, 문해력 수준은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그 언어 수준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문해력이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어휘력이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됩니다. 학교 공부로 치면 가장 직결되는 건 국어죠. 국어 과목이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언어 수준보다 높은 책을 자꾸 골라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어린이다운 허세라 그럴까요? 나 이런 책도 읽을 수 있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주변 부모, 어른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좀 두꺼운 책을 읽으면 어머 너 그거 읽어? 야 너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야, 귀여운 허세가 생기는데 이게 허세로 고착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독서가 계속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독서는 네 나이 또래 맞는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높은 책을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독서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그런 뭐 4권 읽기 뭐 이런 식의, 4권 잘 읽으면 어차피 할 외식 뭐 이런 거, 어차피 갈 여행 이런 거 상품으로 걸고 한 4권 이렇게 딱 자기 또래에 맞는 책을 읽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금은 공회전을 하고 있는,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도 그 멈춘다고 하면은 이거는 99.9%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을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의 언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제 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최소 독서 시간이기도 하면서 최대 독서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독서량보다 많다고 해서 독서 효과가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요거보다 적으면 이제 독서 효과가 그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령대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5시간, 청소년 경우에도 일주일에 5시간인데 청소년은 시험 기간을 빼시면 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뭐 한 달 잡으셔도 돼요. 뭐 중간고사 한 달, 기말고사 한 달. 그러면 한 학기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3월에는 주 5일 책을 읽고 4월은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5월에는 책을 읽고 6월은 시험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개월 그리고 방학 때 읽고 이렇게 하면은 독서량은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키시면은 사실은 오히려 문해력 때문에 이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아이가 책을 실제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사실 핵심이겠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최소 독서 시간이자 적정 독서 시간이자 최대 독서 시간인 이 일주일에 5시간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독서 시간을 아이가 진짜로 충실하고 재밌게 책을 읽어내기만 한다면 문해력은 진짜 0.1%의 우위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히 이게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내 아이의 독서 목록을 내가 구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 문해력은 사실은 어떤 책을 읽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읽느냐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라는 게 뭐냐면 푹 빠져서 읽는 거예요. 푹 빠져서 읽으려면 재밌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갖다 주시는 책이 재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자기 취향이 생겨서 어떤 작가님 작품을 막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던가,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러면 문해력 향상 효과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책을 갖다 주거나, 이때는 한국사 책 읽어, 이때는 세계사 책 읽어, 이런 식으로 지도하게 되면 이 독서 강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해력이 안 오르게 되고요. 더 최악인 건, 우리가 이제 아이가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그걸 읽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면 한국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학교 공부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책을 들고만 있을 뿐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강도는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과조차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의 책 목록을 부모인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포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기하셔야 될 거는, 부모님들이 이런 꿈을 꾸세요. 너는 독서계에 남아라, 난 떠날게.
근데 이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들을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을 안 읽어도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실패하게 되지만 청소년 되잖아요. 부모님 책을 안 읽으면 불가능합니다. 아예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책을 읽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들이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 책 이렇게 읽어야 돼, 이때 이걸 읽어야 돼, 독서 방법은 이래야 돼, 오해에 기반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책을 안 읽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되게 솔깃해요. 그럼 그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 독서 지도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독서 교육, 독서 지도에 판판이 실패해온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하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내가 일주일에 5시간 정도 만든다. 이걸 언제까지?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가면 뭐 공부하느라 막 시간 없고 중학생만 돼도 시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5시간이면 잠자기 전에 1시간씩 주 5일 읽어도 5시간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말 하루, 일요일 오전은 책 읽는 날 이렇게 정해서 도서관 가서 같이 읽어도 그 시간 나올 수 있고요. 시험 기간 또 안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많이 읽혀놔야지. 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공부를 그렇게까지 밀도 있게 열심히 한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 해도 독서 시간을 일주일치 독서 시간이 아이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치 적정 독서량이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명심하시고 독서 지도 하시면 사실 독서 지도는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